국회가 근로시간을 현재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중소기업계가 적극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2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 시장에 큰 손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면세업계가 일본과 중동,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 안팎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대부분 상품의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국회가 근로시간을 현재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협의안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계는 생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경영 여건이 현재보다 악화돼 중소기업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과 방법을 놓고 차이를 좁히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계는 현재 인력난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국회 단축안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지금도 극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뿌리산업 등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정도의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이에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범위 세분화와 보완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적용 시기를 4단계로 세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99.5%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며 종사자 수는 81%라는 점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앞서 국회 환노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300인 이하 사업장은 4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300인 이하 사업장 중에서도 4단계로 나누어 적용 시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단축안이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휴일 근로를 평일 연장 근로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똑같은 보수를 지급해왔습니다. 즉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했지만 단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가산수당은 휴일수당 50%와 초과 근로수당 50%를 더해 100%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실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인건비는 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안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철에 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한 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2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임대주택은 지난 1962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는데요. LH는 올해의 경우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해 연말까지 누적 100만 가구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230만여 가구의 전세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LH는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기업 및 채용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LH는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된 이후 매 평균 6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왔는데 앞으로는 매 2배가량 늘어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부채 감축세에 있는 LH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H 부채는 지난 2013년 142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작년 말에는 133조 3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업 규모를 조정을 해서 지출을 감축을 하고요. 또 사업 방식을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 민간 자본과 같이 협업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인 판매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판매 기법을 통해서 판매량을 극대화한 것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비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LH는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토지 취득과 개발, 주택 건설 등의 총 17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4년간 투자 계획 중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 융자와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올해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전년에 비해 약 2배가량 늘린 212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 15일 사드 보복으로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제한 조치가 내려진 후 면세시장의 큰 손인 유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은 일본과 중동, 내국인 등 고객 다변화로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한국 관광 제한 조치가 발효된 15일 이후 24일까지 면세점 매출 감소는 30에서 35%에 달했습니다. 7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던 유커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면세점 매출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은 일본과 중동, 동남아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등 시장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롯데호텔, 롯데물산,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지난 23일과 24일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한국 여행상품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신세계면세점은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 지난 21일 남이섬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동남아 무슬림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또 갤러리아 육산면세점은 일본 관광객 확대를 위해 JTB, 한나라, 이코리아 등 일본 여행사 5곳과 계약을 완료했고 동남아와 중동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동남아와 중동 현지에서 열리는 각종 여행 페어에 참가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활발합니다. 신세계면세점은 5월 10일까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호텔 뷔페 이용권, 놀이공원 이용권, 공연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은 내국인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15에서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명품 브랜드 사전 구매 예약 서비스 프라이빗 세일을 5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도록 설계된 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1%를 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무른 탓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사들이 연금저축펀드 설계에 소홀했던 게 수익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연금상품공시에 따르면 2014년 2월 이전에 설정된 282개 연금저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7%로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연간 1% 안팎인 수수료를 감안하면 연금저축펀드 고객들의 순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부진한 것은 국내 증시가 그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며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 점도 있지만 운용사들이 설계에 소홀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노후자금이라는 특성에 맞춰 상품을 설계해야 하는데 상품 구조가 일반 공모펀드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면서 기존 모펀드에 연금펀드라는 명칭만 붙여 자펀드로 출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사의 대표적인 주식형 펀드 편입 종목을 복제해 연금펀드를 만들거나 기존 주식펀드와 채권펀드를 섞은 뒤 혼합형 연금펀드로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운용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자산운용사가 연금저축펀드 설계와 운용에 소홀한 것은 일단 가입한 고객이 수익률 저주를 이유로 환매하는 경우가 드물고 매달 일정 금액이 유입되는 구조라 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대형주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를 고르기보다는 가치주 투자에 비중을 둔 펀드와 변동 리스크가 적은 배당형 상품을 연금저축펀드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펀드가 있는 경우 중도 환매를 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활성화된 연금저축펀드 계좌 이동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인슈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험의 인슈어런스와 기술의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말로 보험 분야의 핀테크를 의미합니다. 이 보험업계에서도 이처럼 빅데이터와 모바일 등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이 활용되면서 인슈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세계적인 핀테크 열풍 속에 최근 국내 보험업계가 보험과 기술을 결합한 인슈테크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이 지난달 업계 최초로 출시한 핀테크 기반의 하나 스마트 신용대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중위 등급으로 분류되지 못해 고금리를 적용받은 고객들이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비 행동 패턴을 분석해 실제 소득을 파악하고 개인 사업자는 과거와 현재의 매출 등을 비교해 신용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생명은 핀테크 육성센터 드림플러스 63도 운영하며 선발된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하나금융계열사와 협업을 추진 중입니다. 보험 통합 관리에 보맵을 출시한 레드벨벳 벤처스가 하나손해보험과 손을 잡은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8일 KT와 인슈테크 서비스 공동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T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보험 상품에 접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들도 온라인과 앱을 통한 보험 상품 비교 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며 인슈테크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디레몬의 레몬클립과 레몬브릿지, LKMS 리미티드의 인바이유 등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빅데이터 및 핀테크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개인 맞춤형 상품이 필요하고 각종 사고 위험을 예측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내 가장 유망한 핀테크 분야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으로 인슈테크 도입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률이 시장 평균의 5배를 웃돌아 금융감독당국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게시판 등의 유력 후보의 정책이라며 본인 소유 주식 매수를 유도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선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정책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단서가 포착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을 재료로 투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주가 상태가 정상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정책 테마주는 허위가 아니라는 생각에 정치인 테마주보다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낮고 대선 기간 부풀려진 수혜 전망에 현혹되기 쉬워 피해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최근 들어 투자자의 관심이 정치인 테마주에서 정책 테마주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정치인 테마주의 주가 변동률은 2.1%로 시장지수 평균 1.9%와 비슷했지만 정책 테마주의 주가 변동률은 평균의 5.5배인 10.5%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주가가 급등한 정책 테마주 중 특별한 영업 실적이 없거나 전망이 부풀려진 종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영업 실적이 저조한데도 인터넷 주식 카페나 증권 방송에서 정책 테마주로 부각된 경우도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허위가 아니라면 정책 테마주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매수해놓은 종목에 대해 몇 배 더 오른다는 등의 표현으로 매수를 유도하고 본인은 매도해 차익을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황이 있는 계좌를 찾아내 게시글과 거래 내역을 비교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정부는 생사의 기로에 선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단 국책은행뿐 아니라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 등 채권단이 채무 재조정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추가 지원을 통한 대우조선해양 회생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시중은행 등 채권단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증권부 정한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금 수혈이 조건부 지원인 만큼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 재조정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채권자 설득이 시급할 텐데요. 채무 재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은 다음 달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회사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만기가 다른 회사채 5종류에 대해서 채무 재조정을 시도하는 건데요. 대우조선은 모두 1조 3,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중 반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만기를 3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출자 전환에 따른 회사채는 주당 43,350원에 주식으로 바꿔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채무 재조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발행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 출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체 발행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채권자 집회는 회사채 만기에 따라 총 5차례 열리는데 이 중 한 차례라도 부결되면 신규 자금 지원은 무산되고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를 결합한 피플랜에 들어갑니다. 이 사채권자 집회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이 추가 지원을 통한 회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결국 법정 구조조정 수순을 밟느냐로 운명이 갈리는 거는 거죠. 네, 이 사채권자 집회 결과에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걸린 만큼 사채권단이 채무 재조정안에 합의하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대우조선 회사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국민연금인 만큼 이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는 모두 3,900억 원입니다. 이 전체 회사채의 29.6%에 28.9%에 달하는데요. 특히 다음 달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경우 국민연금 보유 규모가 40%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이 채무 조정안에 반대하거나 집회에 불참하면 가결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인데요. 대우조선 회생의 키는 국민연금이 잡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채무 조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찬성할 경우 또다시 특정 대기업 살리기에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대우조선이 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끝내 손실을 보면 책임 추궁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게 채무 재조정안 합의에 실패해서 피플랜에 들어갈 경우 대우조선의 수주 취소나 선수금 반환 요구 등이 이어져 사실상 대우조선의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투자 원금까지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아예 기권하거나 사채권자 집회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또 키를 쥐고 있긴 하지만 대우조선 회사채의 30%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의 선택도 못지않게 중요할 텐데요. 대우조선해양이 개인 채권자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도 나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채권자 집회까지 2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우조선은 사무직 부장과 차장급 간부 200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개인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별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명단 파악이 끝나면 200명의 직원이 전국에 있는 개인 채권자들을 찾아가 동의 서명을 받는 겁니다. 또 이틀 전부터는 사채권자 집회 관련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서 콜센터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다음 달 사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오늘 채권은행을 만나서 채무 조정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산업은행은 KB국민, KB하나, 우리 그리고 농협, 또 신한은행 등 대우조선의 여신을 공급한 채권은행을 만나서 채무 조정과 대우조선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채무 조정안에는 출자 전환과 상환 유예, 또 선수금 보증 환급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오늘 실무진들은 세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한다는 확약서는 나중에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시중은행들로부터 출자 전환에 참여하겠다는 구두 합의를 받은 상태이고 만약 채무조정 합의가 깨져서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가면 그때 쌓아야 하는 충당금 부담이 더 큰 만큼 시중은행들은 이번 방안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문서화해서 보다 구속력 있는 지원을 이끌어내고 사채권자 집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채권자 설득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조정에 대해 금융증권부 정한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장고 끝에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닷새 만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도 알려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담보 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각 은행이 채권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담보를 제공한 이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내줬다가 뒤늦게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담보 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 사실 통보 대상에 담보 제공자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지난해 12월 약관 개정으로 담보 제공자에게 연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국내 대형 5개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소액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 업체의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했지만 지연 지급이자 51만 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롯데건설 역시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 지급이자 537만 원을 주지 않았고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업자에게 총 7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등 총 2,227만 원을, 쌍용건설은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 지급이자 2,113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다만 이들 5개 건설사는 공정위 조사 시작 직전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 제도에 따라 과징금 대신 경고 조치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산간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져서 밤에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은 오전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전남과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과 한낮의 기온 차이가 1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서 전남과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린 뒤 아침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후 구름이 다소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